권리 분석이 전문가 입장에선 너무 쉽잖아요. 주변에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사실 이런 지식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저희가 강의할 때 다 알려드리고요. 피드백도 다 드리고 합니다. 근데 선택입니다. 이런 물건을 좀 더 연구를 해서 큰 차익을 노릴 건지 너무 헷갈려. 안전한 물건 할 건.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 피드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는 권리 분석의 실수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안전한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말이죠. 우리 수강생들이 매번 틀리는 권리 분석 오답 노트입니다. 와, 기본적인 권리 분석과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좋습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영상 하나로 모든 권리 분석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주하고 계신 임차인분의 대항력을 판단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배당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뭐 안정적으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자산 쌓는 그 재미를 느끼게 하는 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게 소액 투자의 매력이고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작게라도 성공을 반복해야 되는 거지 한 번이라도 잃어버리면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무너지는 거에 그 중에 하나가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내가 물어줄 돈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큰 손실이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 발생되지 않도록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권리 분석에 하자 있는 물건 중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물건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됩니다. 소멸 기준이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아예 써줘요. 그 소멸 기준 날짜를 써줍니다. 그 날짜랑 세입자의 전입 날짜랑 비교만 하시면 돼요. 실제 물건으로 볼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클릭하시고 이 두 번째 줄 가운데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있죠. 요 날짜만 확인하시면 돼요. 요 날짜랑 뭐랑 확인하라고 했죠? 세입자의 전입 날짜랑 비교를 했을 때 2019년 7월 23일 그리고 세입자의 전입 날짜는 2017년 2월 20일 누가 먼저인가요? 세입자가 먼저죠. 2017년 2년이나 빠릅니다. 세입자가 먼저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자가 힘이 있겠죠. 가장 먼저 들어왔으니까. 최선순위라는 건 채권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한 건데 그거보다도 빨리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 세입자는 힘이 있겠죠. 권리를 가장 먼저 설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례에선 1억 7천이죠. 1억 7천을 어떤 이유에서 법원에서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입찰한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있는 물건은 낙찰자가 떠나야 되는 금액이 정확히 판단되지 않으면 입찰할 수가 없습니다. 다 받는 게 확실하면 입찰할 수 있고요. 덜 받는 게 확실해. 근데 그 덜 받는 금액이 1,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 이게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입찰 못합니다. 앞서서 다른 채권자가 돈을 먼저 빼가면 세입자한테 남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전입 날짜는 대항력이 있냐 없냐만 보는 거고 돈 받는 순서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입 날짜를 찍어둔다라는 건 대항력을 갖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보증금에 대한 배당 여부는 그 다음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를 했냐 이 두 개 가지고 배당을 받냐 못 받냐 받으면 얼마를 받냐 이거에 대해서 따져보는 게 이제 확정일자 배당 요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은 1차적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다 2017년이 아니라 2020년이야 그러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입자로 인해서 우리가 인수받는 금액은 전혀 없는 겁니다. 1억 7천을 못 받아도 우리한테 달라고 못해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 정도 이해하셨죠?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 확정일자를 먼저 볼게요. 확정일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낯서니까 뭐라고 하냐면 번호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행 가서 번호표를 뽑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불러주나요? 번호표가 없는데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법원에서 돈을 받기 위한 번호표를 받아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날짜가 2017년 2월 13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면은 전입 날짜보다 일주일 먼저 받아놨거든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주일 먼저 받아놓은 거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전입 날짜보다 빠른 거는 인정 안 해요. 언제로 인정을 하냐 2월 20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입 날짜보다 빠른 거는 전입 날짜로 간주를 해요.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정일자가 법원에서 돈 받기 위한 번호표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번호표랑 경쟁이 붙는 사람들이 있겠죠. 돈 받아야 될 사람이 임차인만 있나요? 세금 체납이 있을 수도 있고 대출해줬다면 근저당이 있을 수도 있고 가압류가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쫙 있을 겁니다. 그것 또한 날짜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경매라는 거는 돈을 다 배당해줄 거 다 배당해주고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는 다 없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순번을 빨리 받아놓을수록 돈 받을 확률이 높겠죠. 순번이 뒤쪽일수록 떼인다고 표현을 하죠. 못 받아도 내가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다만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 요구를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맨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접수 정보된 날짜들 순서대로 원칙적으로 배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좀 생략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압류, 세금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접수된 날짜가 아니라 법정 기일이라는 걸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서류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거나 사건 열람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낙찰받기 전까지는 오픈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원칙적으로는 이 날짜 순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정일자
여기 나와 있는 번호표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배당, 매각물건명세서로 보겠습니다. 배당 요구, 요건 뭐냐면 자, 앞선 전입 날짜, 확정일자는 빠를수록 유리한 거죠. 돈 받을 확률이 높은 거고 대항력을 갖추는 요소였죠. 근데 이 배당 요구는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늦지만 않게 하면 돼요. 그게 언제냐? 배당 요구 종기가 2023년 6월 7일, 법원에서 돈 받아갈 채권자들은 6월 7일까지 배당 요구를 법원에 제출하세요 라고 고시를 한 겁니다. 세입자도 돈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고시를 하는 게 원칙이죠. 언제 했는 거 보니 2023년 2월 14일, 4달이나 일찍 했죠. 근데 만약에 이게 2월 14일이 아니라 7월 17일이에요. 그럼 한 달이나 늦게 했죠. 그럼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와 같습니다. 배당 요구를 늦게 한 거는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안 했을 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배당 요구를 안 한 사례를 볼게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 배웠어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 2010년 8월 16일 1차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 세입자가 3달 먼저 전입을 했죠.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당 받는지 안 받는지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입찰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보는 게 확정일자입니다. 번호표 같은 날에 받아놨네요. 5월 27일 전입 날짜랑 같은 날에 받아놨습니다. 이 번호표가 몇 번째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5월 27일 등기부 등본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2010년 5월 27일보다 빠른 채권자가 있으면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물어줄 돈이 생길 여력이 생기죠. 등기부 등본을 보면 제일 빠른 게 2011년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는 거냐? 이 세입자는 대항력도 있고요. 돈 받을 순번도 가장 먼저입니다. 그럼 우리가 입찰할 때 이 사람의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만 입찰을 하면 물론 거기에 경매 실행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인건비라든지 서류 송달 이런 비용들을 감안해서 한 6,400만 원 정도만 입찰을 하면 이 물건은 안전한 물건이 됩니다. 돈을 다 받으실 거기 때문에 1순번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 안 본 게 있죠. 뭘 안 봤죠?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준비 다 해놓고 제출을 안 하면 빵점이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보니까 배당 요구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자격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마지막에 배당 요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입찰 6,400만 원에 한다고 해서 6천만 원이 배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돈 안 줘요.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6천만 원은 온전히 100% 다 떠안아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하면 그냥 배당이 아예 안 나갑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이 아예 안 나가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물건을 보시면 전입 날짜랑 말소 기준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교를 했을 때 2년 먼저 들어오셨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을 받는지 봐야겠죠. 배당 요구는 2017년 12월 1일 날 했거든요.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했어요. 근데 문제는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배당이 아예 안 나가냐? 그렇진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금액 한도 내에 있다면 최우선 변제금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나가요. 확정일자가 없는 건 최우선 변제에 의해서 배당이 일부는 나갈 수 있습니다. 이분은 보증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전액 다 돌려받으실 거예요.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이러면은 최우선 변제금도 나가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돈을 못 받아요. 그 못 받는 돈을 다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입날짜, 확정일자, 배당 요구 3개의 권리는 서로 상호 독립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이 빠르다고 해서 배당을 내가 빨리 받거나 더 받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전입은 온전히 대항력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 요소고, 확정일자는 내가 돈을 얼마나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서 빨리 받을 수 있냐의 요소고, 배당 요구라는 거는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했냐 안 했냐 세 가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사실 간단할 텐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 아까 배당 순번 얘기할 때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날짜 순서대로만 깔끔하게 배당을 해주면 많은 물건을 입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거스르는 애들이 있어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배당표라는 게 있어요. 날짜가 늦어도 먼저 돈을 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세금 체납, 아까 말씀드린 최우선 변제도 날짜를 거스르고 임차인을 배려하는 배당의 부분이기 때문에 날짜가 늦어도 빨리 받아갈 수 있는 요소, 그런 순번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배당표, 법원에서 정한 배당의 우선순위를 주는 배당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위가 앞설수록 날짜랑 상관없이 돈을 먼저 빼간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빼가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경매 실행 비용. 당연히 경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비용은 법원에서 먼저 선취를 합니다. 경매 실행 비용 약 400에서 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건 필요비 유익비인데 그 집에서 거주하는 뭐 임차인분이라고 해볼게요. 임차인분이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서 본인 돈으로 뭔가 집에 대한 큰 하자, 누수라든지 배관 공사 이런 걸 직접 하셨어. 그런 건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면 비용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비 유익비가 청구가 되면 또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를 해줘요.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최우선 변제. 확정일자가 없어도 돈을 먼저 주기도 하고 전입날짜가 늦어도 돈을 먼저 빼갑니다. 그리고 3개월치의 임금, 3년치의 이제 퇴직금 포함한 특수임금 채권, 그리고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배당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수임금 채권, 이거는 따로 뭔가 기재를 해주진 않아요. 전체 임금 채권의 일부분이 특수임금 채권이에요. 사실 낙찰자가 낙찰 받고 나서 그걸 확인할 수 있지 입찰하기 전에 그걸 미리 조사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 채권이 걸려있는데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다? 입찰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특수임금 채권 때문에 돈을 또 떼일 수가 있어요. 세입자가 배당을 못 받아서. 폭풍이라든지 뭐 태풍 이런 걸로 인해서 소실이 발생했을 때 집을 수리하는 그런 보상금 청구 받을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원래 당했었는데 이거는 법이 작년 4월 기준으로 바뀌어서 법
법정기일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동일하게 된 거예요. 이 5번이랑 우리가 보는 게 확정일자였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세입자가 돈을 받냐 안 받냐만 보시면 돼요. 세입자가 돈 받는 순서가 확정일자였죠. 세금 체납도 그 동일선상이 되는 그 날짜 기준이 등기부등본에 나온 접수 날짜가 아니라 이 법정기일이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 법정기일을 언제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접수된 날짜보다 훨씬 더 빠른 게 대부분이에요. 세금 압류가 걸렸다는 건 한참 동안 세금을 안 냈다는 거잖아요. 청구된 날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나온 날짜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다. 빠른 날짜가 세입자의 확정일자, 번호표 순서보다 빠르다면 돈을 먼저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6번, 7번, 8번이 있는데 6, 7, 8번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5번에 나온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빠른 것들만 챙기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말씀드렸던 확인할 수 없는 요소, 법정기일, 특수임금 채권 이런 것만 조심을 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두 개가 대표적으로 흔하게 나오는 세입자보다 날짜를 거스르고 좀 빨리 받아갈 수 있는 애들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만 볼게요. 자, 소멸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최선순위 설정 매각물건명세서에 나와 있는 그 기준점입니다. 그 기준과 대항력을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2019년 12월 3일 그리고 세입자의 전입은 2018년 세입자의 전입이 빠르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배당 요구했는지 잘 봐야 됩니다. 확정일자 즉 번호표 2018년 6월 26일이 번호표네요. 요걸 가지고 이따가 채권자들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1년도 7월 12일 딱 그 마감 기한에 맞춰서 제출을 했습니다. 요거까지는 오케이. 그러니까 배당 요구 확정일자 전입 다 빨리 받아놨어요. 중요한 건 이제 확정일자 이 번호표가 가장 1등인 게 확실하면 우리가 1억 9,500 이상으로 거기에 플러스 경매 실행 비용만 얹어서 2억 정도 입찰을 하면 됩니다. 2억이라는 금액이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저렴해야지만 입찰을 할 수가 있겠죠. 말씀드리려고 했던 2018년 6월 16일이 가장 빠른 채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압류가 있는데 2019년 12월 3일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는데 2020년 9월 11일 국세 징수부에 있는 세금 체납이 또 있습니다. 21년 5월 7일 그 밑에 또 세금 압류가 있는데 2021년 7월 12일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지금 이 확정일자 이 번호표와 이 압류 날짜는 동일 선상인 건 맞아요. 그래서 날짜가 빠른 게 돈을 먼저 받아갑니다. 근데 압류는 날짜 기준이 이 날짜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거보다 훨씬 앞설 세금을 납부하라고 납부 통지서가 갔겠죠. 거기에 찍혀 있는 날짜입니다. 입찰하려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 경매 사이트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입찰할 수 없는 물건이 됩니다. 입찰을 제3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이해관계자는 사건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장땡님한테 가서 사건 열람해서 압류 날짜 그리고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 법정기일 얼마인지 확인 좀 해주시면 저희가 입찰하겠습니다. 이렇게 딜이 되면 복사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분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세입자 번호표보다 빠른 법정기일이 없어. 그러면 1억 9,500 플러스 경매 실행 비용만 얹어서 입찰하면 되는 겁니다. 세입자가 배당 순번이 가장 빠른 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보고 권리 분석이 깨끗한 물건보다는 경쟁이 훨씬 덜하겠죠. 그런 것들이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오히려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직접 임장을 가서 이 사람을 만나봐야 되는 게 껄끄러운 거죠. 할 수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더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흙 속에 가려진 거예요. 권리 분석이 전문가 입장에선 너무 쉽잖아요.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주변에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사실 이런 지식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저희가 강의할 때 다 알려드리고요. 피드백도 다 드리고 합니다. 근데 선택입니다. 이런 물건을 좀 더 연구를 해서 큰 차익을 노릴 건지 너무 헷갈려. 안전한 물건 할 건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 피드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분들이 안전한 물건 하시다가도 위험해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뭐 재선에서 해결 안 된 것도 법 쪽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여쭤봐가지고 답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는 권리 분석의 실수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안전한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근간이 돼야 계속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물건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피드백 받을 때가 있으면 처음부터 이런 물건을 하셔도 되지만 혼자 하고 있다. 이 영상만 보고 할 거다면 웬만하면 좀 안전한 물건 위주로 경험치를 쌓고 이런 걸 도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전한 물건 중에서도 돈 되는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근!